30분으로 듣는 삼국유사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볼 이 책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삼국유사는 패배한 자들의 기록입니다. 정사에서 지워진 자들,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자들, 신화라는 이름으로 봉인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련이라는 한 노승이 붓을 들어쓴 이 책은 사실 승자의 역사를 비틀어 읽는 가장 위험한 교과서입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신화를 만드는 자가 권력을 가진다. 그리고 신화를 빼앗기는 순간 그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진다. 지금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야기를 장악하느냐가 누가 시장을 장악하느냐를 결정하는 세상입니다. 브랜드 스토리, 창업자 신화, 기업의 미션 선언문, 현대의 대기업들도 결국 자기만의 신화를 만들어 팝니다. 삼성이 그렇고 애플이 그렇고 테슬라가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팝니다. 그게 바로 신화의 현대적 작동 방식입니다. 삼국유사는 그 신화의 메커니즘을 1300년 전에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50년 전 고려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몽골이라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을 쓸어버리던 시대, 고려는 40년이 넘는 항쟁 끝에 결국 몽골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왕은 있지만 왕이 아닌 시대, 법은 있지만 법이 작동하지 않는 시대, 정체성은 있지만 정체성을 지킬 힘이 없는 시대, 지금의 언어로 말하면 완전한 시스템 붕괴입니다. 국가라는 플랫폼 자체가 해킹당한 상황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련이라는 승려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역사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질문입니다.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인간이 선택한 무기가 바로 이야기였습니다. 칼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외교도 아니고 이야기. 삼국유사는 그래서 단순한 고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이라는 최후의 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전략 문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인물은 단군입니다. 단군,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어서 오히려 제대로 못 보는 이름입니다. 교과서에서는 그냥 고조선을 세운 신화 속 인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단군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단군은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브랜드 창업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옵니다. 그는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 3명을 데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 인간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며 100일을 버티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포기했고 곰은 버텼습니다. 곰은 여자가 되었고 환웅과 결합하여 단군 왕검을 낳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현대 창업 신화의 문법으로 해체해 보겠습니다. 환웅은 비전을 가진 창업자입니다. 그는 단순히 하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트가 기득권을 버리고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풍백, 우사, 운사, 바람, 비, 구름을 담당하는 3명의 핵심 인재를 데리고 왔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날씨는 곧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영역의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는 더 흥미롭습니다. 두 존재 모두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환웅이 제시한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쑥과 마늘만 먹으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 것. 이것은 인내력 테스트이자 충성도 검증입니다. 호랑이는 강했지만 참지 못했습니다. 곰은 약했지만 버텼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진리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다. 이것은 창업 생태계의 가장 냉혹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스타트업이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사라집니다. 결국 살아남는 건 재능 있는 팀이 아니라 버티는 팀입니다. 단군 왕검은 이 두 계보의 결합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늘의 신성과 땅의 인내가 합쳐진 존재. 이것은
아주 정교한 정통성 설계입니다. 위로는 하늘에 닿고 아래로는 땅에 뿌리를 두는 이중 정통성. 어떤 권력자도 이 구조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이련은 13세기에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몽골이 고려를 지배하던 시대, 몽골은 단순히 군사적으로 고려를 정복한 게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려인들을 해체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몽골의 신하다. 우리의 역사는 몽골보다 짧다.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 나라는 군대 없이도 사라집니다. 정신이 먼저 무너지면 몸은 저절로 무릎을 꿇습니다. 이련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중국보다, 몽골보다 오래된 뿌리가 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후손이다. 우리의 역사는 요임금과 같은 시기에 시작되었다. 이것은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전입니다. 무너지는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정신적 방어막입니다. 현대의 언어로 말하면 이련은 브랜드 리포지셔닝을 한 겁니다. 패배한 국가를 신화적 기원을 가진 문명으로 재정의한 겁니다. 이것이 단군 신화의 진짜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입니다.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난 왕.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그냥 신화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치밀한 권력 정당화의 메커니즘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경주 일대에는 6개의 촌락이 있었습니다. 각 촌락에는 촌장이 있었고 이들은 서로 대등한 관계였습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를 두고 경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말이 울고 알이 나타나고 그 알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6 촌장이 모두 이 아이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 구조를 보십시오. 어느 한 촌장의 아들이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늘이 선택한 존재가 왕이 된 겁니다. 이것은 기가 막힌 정치 설계입니다. 특정 세력의 승리가 아니라 천명에 의한 선택으로 프레이밍함으로써 패배한 5 촌장이 반발할 명분을 없애버린 겁니다. 누가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현대 정치에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선거에서 이긴 후보는 반드시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이 선택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개인의 승리가 아닌 집단 의지의 반영으로 포장하는 것, 이것이 정통성 확보의 기본 문법입니다. 박혁거세 신화는 그 문법의 가장 오래된 버전입니다. 그런데 박혁거세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령입니다. 박혁거세가 태어나던 날, 같은 날 알천 옆에서 계룡이 나타나 옆구리에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아령입니다. 박혁거세의 왕비가 되는 인물입니다. 삼국유사는 이 2 사람을 이성이라 불렀습니다. 2명의 성인, 왕과 왕비를 동등한 성인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시각입니다. 신라는 실제로 여왕이 3명이나 나온 나라입니다.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라의 건국 신화 자체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성스러운 존재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화는 문화를 만들고 문화는 제도를 만듭니다. 박혁거세와 아령의 이야기는 신라라는 나라가 어떤 가치관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코드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인물은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여왕입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서 선덕여왕을 다루는 방식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련은 선덕여왕의 정치적 업적보다 그녀의 지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보여주는 3가지 에피소드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직위삼사입니다. 3가지를 미리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당태종이 모란꽃 그림과 씨앗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선덕여왕은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꽃은 향기가 없을 것이다. 신하들이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림에 나비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꽃이 피었을 때 향기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한겨울의 영묘사 옥문지에서 개구리들이 떼를 지어 울었습니다. 선덕여왕은 즉시 군사를 서쪽 여근곡으로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가보니 실제로 백제 군사 500명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모두 섬멸했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선덕여왕은
자신이 죽을 날짜를 미리 알고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도리천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낭산 남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죽고 수십 년이 지나 문무왕이 낭산 아래에 사천왕사를 지었습니다. 불교 우주관에서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습니다. 선덕여왕의 무덤은 정확히 도리천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단순히 신통한 예언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성 지도자에 대한 정당성 논쟁에 대한 응답입니다.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를 때 반발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느냐, 이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덕여왕 재위 기간에 비담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여왕은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명분을 내걸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련이 선덕여왕의 지혜 이야기를 강조한 것은 이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성별이 문제가 아니다. 통찰력이 문제다. 선덕여왕은 그 어떤 남성 왕보다 뛰어난 판단력을 가졌다. 이것이 이련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모란꽃 에피소드를 다시 보십시오. 태종이 씨앗을 보낸 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교적 탐색입니다. 신라의 왕이 어느 정도의 안목을 가진 인물인지 시험하는 겁니다. 선덕여왕은 이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꽃이 피기도 전에 그림만 보고. 이것은 단순한 관찰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표면이 아닌 구조를 읽는 능력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읽는 능력. 나비가 없다는 것은 향기가 없다는 것이고, 향기가 없다는 것은 이 꽃이 외롭다는 것이고, 외로운 꽃을 보낸다는 것은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선덕여왕은 그 레이어를 모두 읽었습니다. 현대의 언어로 말하면 선덕여왕은 데이터가 아닌 맥락을 읽는 능력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숫자는 누구나 봅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있는 이야기를 읽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것이 진짜 통찰력입니다. 개구리 에피소드는 더 흥미롭습니다. 선덕여왕이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고 적군의 위치를 파악했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이 정보 네트워크의 은유라고 생각합니다. 왕은 직접 현장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왕은 모든 정보를 간접적으로 받습니다. 그 간접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하느냐가 왕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개구리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정보의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자와 읽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선덕여왕은 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건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라의 국력과 의지를 동아시아 전체에 선포하는 랜드마크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선덕여왕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년은 쓸쓸했습니다. 비담의 난이 일어났고 그 반란을 진압하는 도중에 선덕여왕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예언한 날짜에, 자신이 정한 장소에, 그 마지막 에피소드가 저는 가장 가슴에 남습니다. 죽는 날을 알면서도, 죽는 장소를 미리 정하면서도 그녀는 끝까지 왕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숨기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알면서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용기입니다. 선덕여왕은 그 용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원효입니다. 원효. 이 이름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효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는 원효를 위대한 승려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국유사에서 원효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인간적이며 훨씬 파격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원효는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 했습니다. 의상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 무덤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손을 더듬어 물을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해골 속에 고인 물이었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 순간 원효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어젯밤 그 물이 달콤했던 것은 물이 달콤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달콤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지금 구역질이 나는 것도 물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더럽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원효는 그 자리에서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의상은 계속 당나라로 갔습니다. 원효는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단순한 깨달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의상은 정통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유학, 인증, 권위, 당시 최고의 스펙을 쌓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원효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깨달았는데 왜 더 가야 하는가? 진리는 외부에 있지 않다. 진리는 내 안에 있다. 원효는 신라로 돌아와 파괴를 합니다. 요석 공주와 관계를 맺고 설총을 낳습니다. 승려가 공주와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낳은 겁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불교계에서 파문당한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원효는 이 파괴 이후에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는 스스로를 소선거사라 부르며 저작거리로 나갑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광대들과 어울립니다. 그리고 불교를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어려운 불교 철학을 쉬운 노래로 만들어 퍼뜨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만 외우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발상인지 아십니까? 당시 불교는 귀족의 종교였습니다. 어려운 경전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교육받은 귀족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는 사실상 지식 엘리트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원효는 이것을 깨부쳤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백성도, 밭을 가는 농부도, 물고기를 잡는 어부도 나무 아미타불 6글자만 외우면 된다. 이것은 불교의 민주화입니다. 지식의 독점을 해체한 겁니다. 현대의 언어로 말하면 원효는 BEB에서 BEC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한 겁니다. 귀족이라는 소수 고객을 상대하던 프리미엄 서비스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대중 서비스로 바꾼 겁니다. 이것이 신라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었고 이것이 원효가 역사에 남은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효에게서 또 다른 것을 봅니다. 그것은 체제 밖에서의 자유입니다. 원효는 파괴 이후 더 이상 공식적인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불교 교단의 위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제 밖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체제 밖에서 그는 체제 안에 누구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원효의 저술은 당나라와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동아시아 불교 사상사에서 손꼽히는 철학자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체제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창의성을 죽입니다. 규칙과 위계와 평판에 묶여 있으면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원효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창업자가 제기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처음 실패했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체면도 없고 명성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역사를 바꿉니다. 원효는 그 구조의 가장 오래된 버전입니다. 5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수로왕과 허왕옥입니다. 가야의 시조 수로왕 이야기. 이것도 알에서 태어난 왕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황금 상자가 내려왔고 그 안에 6개의 황금 알이 있었습니다. 알에서 6아이가 나왔고 그중 가장 먼저 나온 아이가 수로왕이 되어 가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수로왕 이야기에서 진짜 흥미로운 것은 허왕옥입니다. 허왕옥은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아유타국은 인도에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의 공주가 배를 타고 가야로 왔습니다. 수로왕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이 삼국유사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일부 학자들은 실제로 인도 혹은 동남아시아 계통의 세력이 가야 지역에 들어왔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허왕옥이 가져온 파사석탑이 실제로 인도 계통의 석재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사적 사실 여부보다 이 이야기가 가진 메시지에 주목합니다. 수로왕은 왕비를 선택할 때 자국의 귀족 여성들을 거부했습니다. 신하들이 추천하는 여성들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온 이방인 여성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방성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닫힌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세상과 연결된 나라다. 우리는 외부의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가야는 실제로 철의 왕국이었습니다. 가야의 철은 낙랑과 외에까지 수출되었습니다. 가야는 동아시아의 무역 허브였습니다. 이 개방적인 경제 구조와 허왕옥 이야기는 연결됩니다.
개방적인 나라는 개방적인 건국 신화를 가집니다. 신화는 그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가야는 결국 신라에 흡수되었습니다. 수로왕의 후손들은 신라의 귀족이 되었습니다. 김유신이 바로 수로왕의 후손입니다. 가야는 나라로서는 사라졌지만 그 피와 능력은 신라 삼국 통일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이러니입니다. 패배한 나라의 후손이 승리한 나라를 완성시킨 겁니다.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삼국유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어떤 식으로든 경계에 서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 인간과 신의 경계, 삶과 죽음의 경계, 승자와 패자의 경계. 당구는 하늘과 땅의 경계에서 태어났습니다. 원효는 승려와 속인의 경계에서 살았습니다. 선덕여왕은 여성과 왕의 경계에서 통치했습니다. 허황옥은 이방인과 왕비의 경계에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일현 자신도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려 사람이었지만 몽골의 지배를 받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불교 승려였지만 세속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정사를 쓰는 관리가 아니었지만 역사를 남겼습니다.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은 불안한 일입니다.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 어느 쪽에서도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하지만 삼국유사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경계에 선 존재들이 역사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경계에 서 있는 자는 두 세계를 모두 봅니다. 하나의 세계에 완전히 속한 자는 그 세계 밖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계에 선 자는 두 세계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통찰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혁신의 원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분야에 걸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술과 기술의 경계, 인문학과 공학의 경계, 동양과 서양의 경계. 스티브 잡스는 기술과 예술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애플을 만들었습니다. 경계는 약점이 아닙니다. 경계는 특권입니다. 이제 삼국유사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효녀 지은 이야기입니다. 지은은 가난한 집의 딸이었습니다. 눈먼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부잣집에 몸을 팔았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매일 쌀을 받아 어머니를 먹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려 진표가 그녀의 효성에 감동하여 쌀 20석을 시주했습니다. 지은은 그 쌀로 어머니를 봉양하고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한 효도, 미담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보십시오. 가난한 집, 눈먼 어머니, 몸을 파는 딸. 이것은 당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삼국유사는 왕과 귀족의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백성들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이련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저는 이것이 역사의 주인공에 대한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왕과 장군의 것이 아니다. 역사는 이름 없이 살다간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지은처럼 어머니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딸, 그 딸이 살았던 시대, 그 시대의 공기, 그것이 모두 역사입니다. 이것은 매우 현대적인 역사 인식입니다. 오늘날 역사학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가 미시사입니다. 위대한 인물의 거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역사를 재구성하는 방법론입니다. 이련은 750년 전에 이미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구조입니다. 지은을 구한 것은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아니었습니다.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한승려의 자발적인 선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국가 시스템에 대한 조용한 비판입니다.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빈자리를 개인의 자비가 채우고 있다. 이 구조는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은 여전히 제도보다 개인의 선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삼국유사의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용 이야기입니다. 처용은 동해 용왕의 아들입니다. 헌강왕이 동해에서 놀다가 용왕의 아들들과 만났습니다. 그중 하나인 처용이 왕을 따라 서울로 왔습니다. 왕은 처용에게 미녀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처용은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처용이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자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역신이었습니다. 처용은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들었을까요?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닙니다. 처용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동경 밝은 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다. 둘은 내 것이지만 둘은 누구의 것인가? 본디 내 것이었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오. 이 노래를 들은 역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의 관대함에 감동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얼굴이 그려진 곳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네 이후 사람들은 처용의 얼굴을 문에 붙여 역신을 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황당한 신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분노의 역설입니다. 처용은 분노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배신했습니다. 역신이 자신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분노하고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천의 모시는 하지만 처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그 비폭력적 반응이 역신을 굴복시켰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깊은 이야기입니다. 분노는 상대방에게 저항의 빌미를 줍니다. 하지만 관대함은 상대방의 무기를 빼앗습니다. 역신이 기대한 것은 처용의 분노였습니다. 그 분노를 통해 더 큰 혼란을 일으키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처용이 노래를 부르자 역신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비폭력 저항의 원리와 같습니다. 간디가 그랬고 마틴 루터 킹이 그랬습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면 상대방의 논리 안에서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비폭력으로 맞서면 상대방의 논리 자체를 무력화합니다. 처용은 1200년 전에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려는 처용 이야기를 통해 이 원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몽골이 고려를 지배하던 시대에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우리를 짓밟는 자들에게 칼을 들고 싸울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처용처럼 노래를 부르는 것,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것,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것이 결국 역신을 쫓아낸다. 이것이 삼국유사가 몽골 지배 시대에 쓰인 이유와 연결됩니다. 칼로 이길 수 없을 때 이야기로 이긴다. 이제 삼국유사에서 가장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상과 선묘 이야기입니다. 의상은 당나라로 유학을 갔습니다. 원효와 함께 길을 나섰다가 원효는 돌아가고 의상은 계속 갔습니다. 당나라에서 의상은 화엄종의 대가지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묘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선묘는 의상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의상은 승려였습니다. 의상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상이 신라로 돌아가는 날 선묘는 배에 타지 못했습니다. 이미 배가 떠나고 있었습니다. 선묘는 의상이 가져갈 법복과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물건들이 배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선묘는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나는 의상 스님을 영원히 따르겠다. 나는 용이 되어 그의 배를 지키겠다. 선묘는 용이 되었습니다. 의상의 배를 신라까지 무사히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의상이 부석사를 세울 때 큰 바위가 되어 반대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부석사라는 이름은 뜨는 바위, 즉 선묘가 변한 바위에서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랑인가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선묘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랑을 변형시켰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서의 사랑에서 헌신으로서의 사랑으로, 소유하려는 사랑에서 지키려는 사랑으로. 선묘는 의상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상의 가장 중요한 일을 도왔습니다. 그것이 선묘가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현대인들이 잘 모르는 사랑의 형태를 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랑은 너무 소유지향적입니다. 내 것이 되어야 사랑이고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집착이나 스토킹이 됩니다. 하지만 선묘의 사랑은 달랐습니다.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헌신하는 것, 그 사랑이 결국 부석사라는 형태로 천년을 넘어 남았습니다. 오늘도 경북 영주에 가면 부석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뜨는 바위가 있습니다.
선묘가 변한 바위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랑은 형태를 바꾸어 살아남습니다. 이제 삼국유사 전체를 조금 높은 곳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수백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화, 전설, 불교 설화, 향가, 역사 기록,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삼국사기가 정제된 공식 역사라면 삼국유사는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기억입니다. 공식 역사에서 지워진 것들, 잊혀진 것들, 너무 이상해서 기록하기 어려운 것들, 그것들을 이련은 모두 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련은 이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담았을까요? 저는 이것이 이련의 역사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련에게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기억의 보존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도 역사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진짜 역사입니다. 공식 역사는 권력자의 시각에서 쓰입니다. 하지만 민간의 기억은 권력자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 할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 밤에 모닥불 앞에서 나누는 이야기들, 그것들이 모여 한 민족의 집단 무의식을 형성합니다. 이련은 그 집단 무의식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삼국유사입니다. 현대의 언어로 말하면 이련은 빅데이터를 수집한 겁니다. 공식 데이터가 아닌 비정형 데이터, 수치화할 수 없는 데이터. 하지만 그 데이터 안에 진짜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련이 수집한 그 데이터는 75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단군을 이야기하고 처용을 이야기하고 원효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련이 그 이야기들을 지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는 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바꾸고 플랫폼이 산업을 재편하고 국경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은 사실 이련이 살던 시대의 질문과 똑같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 이련은 그 시대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어디로 가야 할지가 보인다. 뿌리를 아는 것, 이것이 변화의 시대를 버티는 힘입니다. 단군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이 만난 곳에서 왔다. 우리는 신성과 인내가 결합된 존재다. 어떤 외부의 힘도 그 기원을 지울 수 없다. 원효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가 진짜 자신을 발견하는 때다. 체제 밖으로 밀려났을 때 오히려 더 큰 자유가 있다. 선덕 여왕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약하다고 여겨지는 자리에서 강함을 증명하는 것이 진짜 강함이다. 표면이 아닌 구조를 읽는 자가 결국 이긴다. 처용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분노는 때로 가장 강한 무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칼을 든 자를 이긴다. 선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다. 헌신이다. 그리고 그 헌신은 형태를 바꾸어 영원히 남는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은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정보는 구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야기에서만 옵니다. 오래된 이야기, 수천 년을 살아남은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그 안에 인간의 보편적인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국유사는 그 진실의 보고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삼국유사에는 향가가 14수 수록되어 있습니다. 향가는 신라시대의 노래입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서동요와 제망매가입니다. 서동요는 마동이라는 청년이 선화공주를 얻기 위해 퍼뜨린 노래입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하고 서동도련님을 밤에 안고 간다. 이 노래를 아이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소문이 퍼졌고 선화공주는 결국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기다리던 서동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서동은 나중에 백제무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언어로 말하면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서동은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라는 전파 채널을 활용했습니다. 그 콘텐츠가 퍼지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1400년 전에 이미 바이럴 마케팅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행한 겁니다. 제막매가는 다릅니다. 이것은 월명사라는 승려가 죽은 누이를 위해 쓴 노래입니다. 생사의 길은 있음에 두렵다 하고 나는 가노라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갔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리저리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같은 나무 가지에 났으나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이 노래를 읽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1300년 전에 누이를 잃은 한 승려의 슬픔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것이 문학의 힘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힘, 죽은 자와 산자를 연결하는 힘, 이려는 이 노래들도 삼국유사에 담았습니다. 역사 기록에 왜 노래가 필요한가? 왜냐하면 노래는 그 시대 사람들의 감정을 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기록은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노래는 그것이 어떻게 느껴졌는지를 알려줍니다. 역사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련이라는 인물 자체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련은 1206년에 태어나 128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84세에 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대부분은 몽골 침략과 지배의 시대와 겹칩니다. 그는 구살에 출가했고 평생 승려로 살았습니다. 국사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노년에는 고향 경산의 인각사로 돌아와 삼국유사를 완성했습니다. 그가 삼국유사를 쓰기 시작한 것은 70대였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나라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이련이 선택한 것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수집했을 겁니다. 사찰의 기록들, 민간의 전설들, 노인들의 기억들, 그것들을 모아 하나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7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남아 우리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이련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칼은 녹이 슬고 성은 무너지고 왕조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남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 이야기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삼국유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남길 것입니까? 당신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당신이 겪는 이 경험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까? 그 의미가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당신도 삼국유사의 저자입니다. 당신도 이련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이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이야기를 담을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삼국유사는 이것을 말합니다. 패배한 시대에도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가 결국 역사를 만든다. 나라를 잃어도 이야기를 지키면 나라는 다시 살아난다. 권력을 잃어도 기억을 지키면 권력은 다시 돌아온다. 모든 것을 잃어도 이야기를 잃지 않으면 아직 끝이 아니다. 삼국유사를 읽은 자만이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